지훈아, 휴가 잘 다녀와라. 2024년 9월, 늦여름의 끝자락이었어요. 제가 8개월 만에 받은 상병 휴가였습니다. 휴가라고 해봤자 늘 그랬듯이 집에서 일만 하다 올 줄 알았어요. 돼지똥 치우고, 사료 나르고, 새끼 돼지들 예방접종 도와주고, 그게 제 휴가의 전부였거든요. 집 정문을 나서면서 어깨에 맨 군용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휴가 갈 때마다 엄마 밥 먹고 올게 하며 신나게 뛰어나가는데 저는 글쎄요. 설레기보다는 피곤함이 앞섰어요. 경기도 평택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밭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가 저를 힐끗 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군인 아들이네. 휴가 나왔나 봐? 네, 할머니.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겠네. 저는 그냥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맛있는 거라. 아저씨, 아줌마가 해주신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대부분 제가 라면 끓여 먹거나 남은 밥에 김치만 올려서 때우곤 했거든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무언가 눈치채신 듯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고마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흙길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코끝에 스며드는 돼지 농장 특유의 냄새. 아, 이 냄새죠. 사료와 분뇨가 뒤섞인 어릴 때부터 맡아온 그 냄새 말이에요. 군복에도 뱃 냄새라 부대에서 가끔 놀림받곤 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500m 전부터 들려야 할 돼지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꿀꿀거리고 킁킁대는 그 시끄럽고 정신없는 소리들 말이죠.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농장 입구로 다가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아니, 닫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문 옆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현수막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건축물 대장 말소 신고 완료. 이게 뭐지? 저는 철문을 붙잡고 흔들어 봤습니다. 철컥철컥. 자물쇠가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어요. 아저씨, 아줌마,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어요. 철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돼지들이 살던 축사도, 사료 창고도, 제가 자던 컨테이너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시멘트 바닥과 여기저기 흩어진 폐비닐 뿐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저씨 번호였어요. 뚜루루루. 고객의 요청에 의해 착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 아줌마 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럴 수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8개월 만에 휴가 나왔는데 집이, 아니, 그들이 사라져버렸다니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계시더라고요. 급하게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농장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더니 저를 유심히 보셨어요. 아, 너 그 집 아들이지? 군대가 있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여서요. 아이고, 그 사람들 한 달 전에 이사 갔어. 아무 말도 없이 밤중에 짐 빼고 사라졌지. 농장도 싹 다 정리하고 말이야. 한 달 전이요? 그럼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이미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버렸는걸.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군용 가방이 땅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요? 그럼 저한테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연락도 안 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저를 정말로 버린 거구나. 철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허무했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렇게 1시간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저녁 무렵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가방을 메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휴가 나왔는데 갈 곳이 없네.
PC방에서 하룻밤 보내고 내일 부대로 복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부대 동기들에게 연락할까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나 집 없어졌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때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저를 챙겨주던 그 후임 말이에요. 왜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만큼은 진짜 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상병이 후임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서울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집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들에는 모두 가족이 있겠지.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이 집의 자식이었을까? 어쩌면 진작에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도, 가족 사진에 제가 없었던 것도,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소개받지 못했던 것도, 모든 게 다 신호였던 거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럼 혼자서라도 잘 살아보자. 지훈이 형, 휴가 어떠셨어요? 부대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가방을 받아들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역시 이 녀석은 눈치가 빨라요. 다른 후임들은 선임이 돌아오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인데 서준이만큼은 항상 저를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어쩌면 저보다 제 상황을 더 잘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별일 없었지? 네, 별일 없었어요. 근데 강지훈 상병님, 서준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PX 좀 같이 가요. 제가 사드릴 게 있어서요. 뭘 사려고? 그냥요. 형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한 녀석이죠? 후임이 선임한테 뭘 사준다는 게 말이 돼요? 보통은 반대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서준이는 늘 그랬어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는 약을 사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뭔지 기억해뒀다가 면회 때 받은 간식을 나눠주고. 야, 너 왜 나한테만 그렇게 잘해? 다른 선임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더니 서준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형이 좋아서요. 뭔가 편하달까? 진짜 형 같으셔서요. 우리 나이 차이가 겨우 4살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배식을 봤는데 서준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형, 휴가 때 진짜 별일 없으셨어요? 왠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빠를까요? 그냥 집안일이 좀 힘들었어. 거짓말이었죠. 집안일은커녕 집 자체가 사라져버렸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야, 나 집 없어졌어라고요? 서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반찬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슬쩍 제 식판으로 옮겨주더라고요. 말없이요. 야, 너 먹어. 저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형이 드세요. 거짓말인 거 뻔해요. 이 녀석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죠. 왠지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취침 점호가 끝나고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서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형, 잠 안 와요? 좀 그래. 저도 잠이 안 와서요. 혹시 옥상에 잠깐 올라갈까요? 부대 규칙상 취침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만 가끔 잠이 안 올 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곤 했어요. 당직 사관도 모르게 몰래요. 옥상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와 떨어진 부대라 별이 많이 보였어요. 서준이와 나란히 앉아서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형, 어? 가족이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서준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서 보니 서준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쓸쓸해 보였어요. 왜 갑자기? 그냥 요즘 자꾸 집 생각이 나서요. 엄마랑 누나가 보고 싶어요. 엄마와 누나라 저에게는 없는 존재들이죠.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서준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편지 써봐.
요즘 누가 편지 쓰나 싶지만 막상 받으면 진짜 좋아하더라. 형은 가족들한테 편지 써요? 나는 안 써. 왜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편지 쓸 가족이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락처조차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항상 이래요. 제가 대답하기 힘들어하면 절대 끝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배려심이 깊달까요? 형, 또 뭐야? 저한테는 가족 같으세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같다고요? 뭔 소리야, 갑자기. 진짜예요. 처음 부대 왔을 때부터 형만 저를 진짜 동생처럼 챙겨주셨잖아요. 다른 선임들은 그냥 후임으로만 보는데 형은 달라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형도 가끔 혼자 있을 때 되게 쓸쓸해 보여요. 마치 저처럼요. 이 녀석이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니.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야, 너무 감정적이 되지 마. 우리 군인이잖아. 농담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서준이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형, 전역하고 나서도 연락하고 지내요. 약속해요. 당연하지. 우리 서준이 어디 가겠어? 그때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밝고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형도 웃으세요. 어렛. 항상 심각한 표정만 하고 계세요. 가끔은 웃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저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려봤어요. 웃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네요. 이상해요. 더 자연스럽게요. 야, 이 녀석이. 선임한테 웃으라고 명령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결국 저는 정말로 웃었습니다. 진짜로요.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웃으니까 훨씬 좋아 보여요. 형 원래 이렇게 잘생기셨구나. 야, 이 녀석이 선임 꼬시려고 하나? 아니에요. 진짜 그냥 형 같아서 좋다는 거예요. 또 형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왜 이 녀석은 자꾸 저를 형이라고 하려 할까요? 그것도 진짜 형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집은 사라졌지만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며칠 후였어요. 서준이 가족이 면회를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이번 주말에 저희 엄마랑 누나가 면회 와요. 그래? 좋겠다. 그런데 혹시 형도 같이 식사하실래요? 엄마가 음식 많이 싸우실 텐데 혼자 다 못 먹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다른 사람 가족 면회에 끼어든다는 게 좀 그랬거든요. 아니야. 너희끼리 해. 가족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지. 엄마가 형 얘기 들으시고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를 많이 챙겨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네, 진짜요. 그리고 형은 가족 면회 안 오시잖아요. 마지막 말이 가슴에 팍 박혔습니다. 서준이는 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려해주는 거였고요. 알겠어. 그럼 인사만 하고 빠질게. 아니에요. 같이 드셔야 해요. 엄마 음식 정말 맛있거든요.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기대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주말 면회 시간이 되자 서준이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도 차분한 성격인데 그날만큼은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형, 진짜 같이 가실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알겠다고 몇 번째 말하냐. 그냥 혹시 마음 바뀌실까 봐서요? 서준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 한편이 찡했어요. 이 녀석에게 저는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보네요. 가족을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면회실로 향하는 길, 서준이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말했어요. 형, 혹시 우리 엄마가 이상한 질문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엄마가 워낙 호기심이 많으셔서. 무슨 이상한 질문? 그냥 가족 얘기 같은 거예요. 엄마가 사람들 가족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가족사라. 제게는 없는 얘기죠.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걱정하지 마. 적당히 둘러댈게. 면회실 앞에 도착하자 서준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나, 서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조금 뒤에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준이 어머니는 50대 후반으로 보이셨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여성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서준이와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눈매가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지훈이 형이에요. 서준이가 저를 소개하자 어머니께서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고 간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훈이구나. 서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정말 고맙더라. 우리 서준이 많이 챙겨줘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떨림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서준이가 오히려 저를 더 많이 챙겨줘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저는 지아예요, 서준이 누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 엄마, 김수진이에요. 김수진? 왜인지 모르지만 이 이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앉아. 음식 많이 싸왔으니까 같이 먹자. 어머니께서 테이블 위에 보온병과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버섯볶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것 같았어요. 된장찌개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한 번도 이런 밥상을 못 받아봐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많이 먹어, 지훈아. 어머니께서 제 그릇에 된장찌개를 떠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왜 그래? 입맛 없어?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이런 집밥을 봐서 집에서 안 해줘?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집이라. 집이 어디죠? 그리고 해줄 사람이 있기나 한가요? 우리 집은 좀 바쁘셔서요. 어머니께서 제 표정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먹어. 많이 해왔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 그리고는 제 옆에 앉으시더니 반찬을 하나하나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정말 어머니 같았어요. 제가 경험해본 적 없는 그런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지훈아, 고향이 어디야? 지아 누나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고향을 몰라?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와 지아 누나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보육원이었다고? 몇 살 때까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5살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계신 분들한테서 자랐고요. 5살. 어머니께서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지아 누나는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강지훈이 맞지? 네, 맞는데요. 어떻게 서준이한테 들었어. 그런데 참 신기하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랑 이름이 같네. 찾던 사람이요? 저와 같은 이름의 사람을 찾고 계셨다고요? 지아 씨가 꺼낸 건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사진 속 아이가 저와 너무 닮았거든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어요. 어린 시절 제 모습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요. 이건 누구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오빠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지아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제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지훈아, 혹시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점이 있니? 네? 점이요? 작은 점 하나. 저는 무의식적으로 오른팔을 걷어올렸어요. 그리고 팔꿈치 안쪽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작은 점 하나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라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셨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서준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지훈아,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혹시 목에 목걸이 하고 있니? 십자가 모양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냥 제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보여줄 수 있니? 저는 군복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은빛 십자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지아 씨가 어머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준이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지아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서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아들아, 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넌 우리 아들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큰아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면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가 저를 바라보며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상병님이 제 형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거든요. 2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리고 서준이가 제 동생이었다고요?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면회실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면회객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도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꿈 아니죠. 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꿈이 아니야. 정말이야. 지훈아. 그 지훈아라는 호칭이 이상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야, 너 아니면 그냥 이놈이었는데. 서준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헐, 어떻게 이런 일이? 형이 정말 제 형이세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이 녀석도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지아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더 꺼냈어요. 오빠? 아니, 지훈이 오빠. 이것도 봐요. 지아 씨가 꺼낸 건 작은 수첩이었어요. 겉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다 해졌는데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20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오빠 찾는 일기. 어머니께서 수첩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여기. 2006년 10월 15일. 오늘도 지훈이를 찾지 못했다. 보육원에 다시 전화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 지훈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07년 3월 2일. 지훈이 생일이다. 생일 케이크라도 사들고 싶지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냥 집에서 촛불 켜고 기도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20년 동안요? 2015년 12월 25일. 지훈이가 많이 컸을 텐데 키는 얼마나 클까? 목소리는 변했을까?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지훈이는 누구와 함께 보내고 있을까? 서준이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형, 정말 내 형이었구나. 그때 어머니께서 수첩을 덮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훈아, 정말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겠지? 네, 그래야 너도 확신할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 지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확실히 해봐요. 오빠도 그래야 마음이 편할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 모든 게 착각이라면? 그럼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거짓말일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네, 해봐요. 그날 오후 우리는 부대 근처 병원으로 갔어요. 부대에서 외박 허가를 받는 것도 서준이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상병님, 아니, 형,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해요? 길을 걸으면서 서준이가 물었어요. 그냥 편한 대로 불러.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형, 정말 신기해요. 제가 항상 형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형이었다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건 간단했어요. 입안 쪽을 면봉으로 문지르는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부대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신기한 우연일까? 서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더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형, 밥 더 드세요. 형, 오늘 컨디션 어때요? 형,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며칠 후 지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 지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요. 엄마랑 같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도 외박을 나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준이도 따라왔어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지아 씨를 봤을 때 두 분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라 기쁜 울음이었어요. 지훈아. 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일치한데. 너는 정말 우리 아들이야. 그 순간 저도 눈물이 터졌어요. 억지로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20년 동안 혼자였는데 정말로 가족이 있었던 거였어요. 서준이가 제 옆에 와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형, 이제 정말 형이네요. 그러게. 지아 씨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빠,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우리 세 남매를 모두 끌어안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머니의 품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런 느낌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부대로 돌아와서 서준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형, 진짜 신기하죠? 우리가 진짜 형제였다니. 정말 신기해. 그런데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역하고 나면. 저는 잠깐 생각해봤어요. 저녁 후에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 다르겠죠? 글쎄, 일단 엄마 곁에 있고 싶어. 저도요. 우리 같이 집에서 살아요, 형. 서준이의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같이 집에서 살다니 상상해본 적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형, 궁금한 게 있어요. 뭐? 20년 전에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맞아. 나도 궁금했어. 어떻게 5살짜리 아이가 가족과 헤어지게 됐을까? 다음에 면회 때 물어보자. 네, 형.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2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다음 주말 어머니께서 부대로 혼자 오셨어요.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죄송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에 앉자마자 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일을 얘기해줄게. 네가 알 권리가 있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되는 거네요. 그때 엄마는 정말 힘들었어. 너희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기고 떠나버렸거든. 지훈이 너 5살, 지훈이 4살, 서준이는 겨우 돌이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빚쟁이들이 집에 와서 난리를 쳤어.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너희들 먹일 게 없어서 엄마가 밤에 일을 나갔지? 어떤 일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 그러다 보니 너희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지.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날 그 운명의 일요일이었어. 평소 같으면 옆집 할머니가 너희들 봐주시는데 그날따라 몸이 아프셔서 약국에 다녀오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서준이는 업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지훈이 너한테 말했지. 지훈아, 할머니가 조금만 있으면 오실 거야. 그때까지 지훈이랑 서준이 봐줄 수 있지? 엄마가 빨리 오겠다고 약속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일을 마치고 급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네가 없었어. 지은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 엄마, 오빠, 없어. 서준이 울어. 그것밖에 말을 못하더라고. 4살이니까. 그럼 어떻게 상황을 아신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오셔서 울면서 설명해 주셨어. 수진 엄마, 미안해. 내가 몸이 아파서 늦게 왔는데 지은이가 지훈이 오빠 나갔다고 하더라. 서준이가 자꾸 우니까 지훈이가 걱정하면서 엄마 찾으러 간다고 나갔다는 거야. 내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꾸 자책하시더라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5살 아이가 엄마를 찾으러 나갔다고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찾았어. 경찰서에 신고하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고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찾았는데 어머니께서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어. 강지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를 찾고 있다고. 엄마가 뛰어갔지. 그런데요? 그런데 그 아이는 우리 지훈이가 아니었어.
이름만 같을 뿐이었지. 그래서 엄마가 말했어. 우리 지훈이가 아니에요. 우리 지훈이는 오른쪽 팔꿈치에 점이 있어요. 그랬더니 보육원 사람이 이 아이에게는 그런 점이 없다고 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는 그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엄마도 모르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 너는 다른 보육원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는 보육원끼리 연락이 잘 안 됐거든.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고 어머니께서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게 엄마가 2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야. 실종 신고서, 수소문 내용, 보육원 연락처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정말 많은 종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매년 네 생일 때마다 새로운 보육원에 전화해봤어. 강지훈이라는 아이 있냐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주지 않더라고. 그럼 저를 20년 동안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께서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제가 5살 때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보육원에서 찍은 게 아니라 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엄마가 가진 마지막 사진이야. 너 잃어버리기 하루 전에 찍은 거.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말 어린아이였네요. 그런 아이가 엄마를 찾으러 집을 나섰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울었던 기억. 무서워서 떨었던 기억.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가 너를 혼자 놔두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일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5살짜리를 혼자 놔두고 나간 건 엄마 잘못이야. 어머니께서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또 미안한 게 있어. 뭐요? 사실은 너를 입양 보낸 그 사람들을 알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15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동네 사람들 통해서. 그런데 그때 찾아갔더니 이미 너는 없었어. 그 사람들이 너를 어디론가 보냈다고 하더라고. 어디로요? 그것도 안 알려주더라. 오히려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이제 와서 찾지 말라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그때 엄마가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도 아니다. 포기해라. 라고 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열심히 찾았어.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럼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으로 보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서준이 덕분이야. 서준이요? 서준이가 부대에서 네 얘기를 자꾸 해주더라고. 지훈이 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그러면서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엄마가 기억하는 지훈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의심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서준이가 형은 가족이 안 오셔서 늘 혼자 계세요. 라고 하더라. 그때 가슴이 쿵했어. 어머니께서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면회 때 꼭 보자고 한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저였던 거고요. 그래. 지훈이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 엄마가 20년 동안 그려왔던 그 얼굴이었거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엄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네. 엄마, 그날 면회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와서 저는 서준이에게 모든 얘기를 해줬어요. 형,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제 괜찮아. 가족을 찾았으니까. 형, 저녁하면 우리 진짜 가족처럼 살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혼자였지만 그 시간도 헛되지 않았구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겠지.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사실 엄마가 그냥 평범한 주부는 아니야.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그것도 꽤 큰 사업을. 사업이요? 어머니께서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셨어요. 김수진, 서광건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정말 가난했어. 하지만 지훈이를 잃고 나서 엄마가 다짐했거든. 지훈이를 찾으면 절대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 건설업을요?
처음에는 청소일부터 시작했어.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눈에 보이더라고. 어디서 돈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고 지금은 어머니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연매출 200억 정도 되는 회사야.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200억이요? 그럼 엄마가 부자세요? 그런데 그 돈이 뭐가 중요해. 지훈이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돈이었어. 그럼 지훈이랑 서준이는 얘들도 자세히는 몰라. 엄마가 일부러 평범하게 키웠거든. 돈 때문에 버릇 없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 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이제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너를 그렇게 키운 그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엄마! 20년 동안 엄마가 돈을 번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어. 언젠가 지훈이를 찾으면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복수해줄게. 너 대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집에 갈 수 있구나. 전역하는 날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엄마와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아직 후임이라 부대 안에 있었지만 전역하는 저를 배웅해주러 나와 있었습니다. 형, 드디어 부럽다. 서준이가 달려와서 제 군용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우리 지훈이 고생 많았어.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서준아, 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형. 3개월 후에 저도 나가요. 그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20년 만에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엄마가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네. 너를 그렇게 키운 사람들 말이야. 엄마가 찾았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찾으셨어요? 응. 사설탐정 고용해서 3주 만에 찾았지. 돈에 힘이란 게 있더라고. 엄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전라도 어느 시골에서 또 농장하고 있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 너 말고도 다른 아이들을 더 키웠더라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서준이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을 그렇게 키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조직적으로 한 거야.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농장 일꾼으로 키우는 게 그들의 사업이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저는 단순히 불운한 한 아이가 아니라 계획적인 착취의 피해자였던 거네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벌써 시작했어.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보여준 서류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고발장이야.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아동 노동 착취로 경찰에, 그리고 국세청에는 탈세 신고, 그리고 이건 엄마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민사소송 준비 서류야.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얼마나요? 10억?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10억이요? 20년간의 정신적 피해, 노동력 착취대가, 그리고 교육기회 박탈.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계산해보니 그 정도 나오더라고. 그리고 일주일 후였어요. 지훈아, 뉴스 봐. 엄마가 TV를 틀어주셨어요. 아동노동 착취 농장 운영자 구속. 20년간 10여 명 피해.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그 사람들이 나왔어요. 제가 20년 동안 아저씨, 아줌마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가 멘트를 이어갔어요. 이들은 2005년부터 20년간 보육원 출신 아동들을 입양한 뒤 농장에서 무보수로 노동을 시키고 성인이 되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10여 명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는 15년 동안 그 집에서 일만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8살 되자마자 쫓겨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었고 용돈이라는 것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엄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네 사건 수사하면서 다 드러났어. 검찰에서 연락 왔더라고.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해달라고.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증인석에 앉은 저를 보고 그 사람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증언해주세요. 검사가 물어봤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5살부터 농장 일을 시켰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호적에도 올라있지 않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일터로 가야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군대에 보냈는데 제가 휴가를 나가는 사이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재판관이 물어봤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버림받은 거라고 그때 피고인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판결이 나던 날이었어요.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 피해자들에게 총 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피해자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깐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복수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지훈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상금으로 받은 돈, 지훈이 몫이야. 저요? 네가 당한 피해잖아.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잠깐 생각하고 말했어요. 엄마, 저는 그 돈으로 보육원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보육원? 네. 저처럼 가족을 잃고 혼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며칠 후 새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관 아저씨가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20년 동안 찾던 가족과 함께 제 이름이 새겨진 집에서 제 방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20년이 늦었지만 이제야 집에 돌아왔다. 창밖을 보니 별이 많이 보였어요. 20년 전 그 어린아이가 집을 나설 때 봤던 그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지켜줄 가족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6개월 후, 평범한 일요일 오후. 지훈아, 라면 끓여줄까? 엄마가 부엌에서 물어보셨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좋아요. 서준이도 먹지? 당연하죠. 형,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요즘 정말 살쪘어요. 엄마가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게, 20년 못 먹인 걸 보상하려는 것 같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일요일인데 서준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어? 이상한데? 20대 남자 둘이 서 있어요. 누구래? 잠깐만요. 서준이가 문 쪽으로 가더니 깜짝 놀라며 돌아왔어요. 형? 이상한 사람들이 형 찾아요. 강지훈 형님 계시냐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낯선 젊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강지훈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두 남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큰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이태민, 이태성입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형님한테 한 짓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설마 너희들이 그 집 아들들이야? 네. 죄송합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엄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큰아들 태민이가 말을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릴 때는 몰랐어요. 형님이 왜 저희와 다르게 대접받는지. 언제부터 알았어? 중학교 때부터요. 부모님이 싸우는 걸 들었어요. 그놈은 일손 때문에 데려온 거다. 나중에 커서 말 안 들으면 내보내면 된다고. 작은 아들 태성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가 반대했어요. 형님한테 잘해드려야 한다고. 그런데 부모님이 너희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태민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형님이 군대 가신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연락처를 안 알려주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내가 버려진 줄 몰랐어?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엄마가 차갑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찾아왔어? 태성이가 대답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형님이 저희 부모님을 고소하신 거,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것도. 태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증언하고 싶어요. 형님 편에서요. 한 달 후, 국정감사장, 증인 강지훈 씨, 선서해 주십시오. 국회 국정감사장에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보호법 개정을 위한 청문회였습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5살부터 20년 동안 아동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신고할 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어요. 현재 법으로는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보시나요? 네. 보육원에서 입양된 아이들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호적에도 올라가지 않은 아이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장님,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돌아보니 태민이와 태성이가 서 있었어요. 저희는 가해자의 친아들들입니다. 하지만 형님 편에서 증언하겠습니다. 태민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희 부모님은 강지훈 형님 외에도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더 착취했습니다. 모두 계획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나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농장 일을 시키고 성인이 되면 연락을 끊는 거였어요. 그러면 무료 노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거든요. 태성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가 어릴 때 들은 얘기로는 한 아이당 20년 동안 약 3억 원 정도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왜 이제야 증언하는 겁니까? 태민이가 대답했어요. 부끄럽지만 무서웠어요. 하지만 형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동보호법 개정안 통과. 지훈이법으로 불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일명 지훈이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입양 아동에 대한 정기적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준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형.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지은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정말 대단해요. 오빠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우리 지훈이가 세상을 바꿨네. 태민아, 태성아, 라면 더 끓여줄까? 엄마가 두 남자에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이들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배불러요. 태민이가 대답했어요. 이제는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너희들도 피해자였잖아. 태성이가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재판 끝나면 저희도 성 바꾸려고 해요. 성을? 네, 정씨로요. 형님 성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진짜 오형제가 되는 거네요? 지은이도 거들었어요. 좋아요. 오빠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드디어 끝났어요, 형님. 태민이가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어요. 정태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진짜 형님 동생이에요. 태성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제 아들이 4명이 됐어요.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이 하나 잃고 4명을 얻었네. 세상 참 신기하다. 제15회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 부문 수상자 정지훈 씨 시상식장에서 제 이름이 불렸어요. 온 가족이 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태민이, 태성이도 포함해서요.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20년 동안 찾아준 어머니, 저를 지켜준 동생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준 태민, 태성이까지 모든 가족들 덕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 상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에게 바칩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태민이와 태성이가 축하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서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됐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형 얘기 가득해요. 지은이가 거들었어요. 오빠 덕분에 우리 가족도 유명해졌어요. 지훈이법 만든 가족이라고. 엄마가 우리 오형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큰 가족이 될 줄. 태민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된 게 맞죠? 당연하지. 피로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가족이 되는 거지. 태성이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형님 때문에 진짜 사람이 됐어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고, 새로운 형제들도 얻었고, 제 이름으로 된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어요.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는 시간. 엄마가 지훈아,
라면 끓여줄까? 하고 물어보시는 순간 동생들이 형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 받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더 커진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세요.